제 언니는 결혼 25년 만에 집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고 우리 가족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우연히 그 남자가 젊은 여자와 외제차 매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 언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쉰둘입니다. 제 언니 김미경은 저보다 3살 위였어요. 25에 결혼해서 2딸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형부 박성호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도 그를 믿었고 저희 가족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반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언니는 형부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오늘 꽃 사왔어.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남편이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갔다 왔어. 나는 집에서 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좋은 남편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였어요. 언니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나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퇴근이 자꾸 늦어. 전화도 잘 안 받고,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나가고, 언니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에이, 설마. 형부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 바쁜가 보지. 부장이면 원래 바쁘잖아.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핸드폰도 요즘 잠글 때가 많고, 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 믿어야지. 그래, 그렇겠지.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봐.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언니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남편이 보험을 들자고 하더라. 보험? 무슨 보험? 종신보험. 내 명의로. 5억짜리. 5억? 갑자기 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본인 명의로는 이미 가입했다고. 나도 하나 들어두는 게 좋겠대. 나이도 있으니까.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5억짜리 보험을? 언니,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요즘 보험이 필수래. 친구가 암 걸려서 고생하는 거 보고 생각났다고. 수익자는 누구로 했어? 남편이랑 애들. 반반으로. 언니가 죽으면 남편이 절반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뭐 이상할 건 없잖아. 부부끼리 서로 수익자 되는 거 당연하고. 남편 보험도 내가 수익자거든. 저는 찝찝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언니 조금 더 생각해봐. 급할 것 없잖아. 응,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언니는 결국 그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형부가 계속 권했대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만 비싸진다고, 지금 들어두는 게 낫다고. 그때 제가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절대 그 보험 들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고 언니는 9월 15일에 5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1월 18일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미경이가 계단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언니가 왜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저는 정신없이 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현관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언니는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 저는 소리쳤지만 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언니는 어디 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제, 제가 일찍 들어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슬퍼 보였어요.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이미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뇌출혈로 즉사하셨어요. 그럼 고통은 없었을까요? 즉사하셨으니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형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집에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저는 형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언니 집에서 잤어요. 조카들을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큰딸 수진이와 둘째 민지는 엄마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언니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형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틈으로 봤어요. 형부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슬픔의 한숨인지 안도의 한숨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언니가 평소에 인심이 좋았거든요. 형부는 상주석에 앉아서 조문객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고인이 너무 갑자기 가셔서 제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형부가 정말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부장님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 힘내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장례식 내내 형부는 제대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권혜도 고개만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조카들도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언니를 화장했습니다. 화장터에서 형부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쩐지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납골당에 언니를 모시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부가 말했어요. 처제, 당분간 애들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럼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 좀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형부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조카들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형부는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눈치 못 챘어요. 하지만 나흘째쯤 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처제, 오늘 저녁은 제가 사올게요. 치킨 어때요? 네,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오랜만에 먹어야죠. 형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이들 앞에서 밝게 굴려고 노력하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고급 외제차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매장 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매장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형부가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검은색 외제차 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짙게 한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제스처였어요. 이 차 어때? 마음에 들어? 형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곧 여유 생겨.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니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웃고 있다고? 여자랑 외제차를 보러 왔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부, 제가 부르자 형부가 휙 돌아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저 처제,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 그게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수리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수리센터인가요? 새 차 파는 매장 아니에요? 아, 그게 수리하다가 직원이 새 차를 보여줘서 그래서 저 여자랑 같이 보러 오셨어요? 여자가 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어요. 이 여자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입니다. 우연히 매장에서 만나서. 우연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언니 죽은 지 일주일 됐어요. 고작 일주일. 그런데 여자랑 외제차 매장에서 웃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언니 장례 끝나자마자 데이트하러 다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장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형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처제, 오해예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요? 저 여자 허리에 손 두르고 웃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연이에요? 형부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부를 쳐다봤어요. 언니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으러 가요? 그것도 외제차 매장에서요?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형부, 솔직히 말해요. 저 여자 누구예요? 회사 후배 맞아요. 그냥 후배예요? 아니면 뭔가 더 있어요? 형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 알겠네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형부를 봤어요. 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 장례 끝나자마자 다른 여자랑. 처제, 제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조카들 때문에 참겠지만 전 형부를 용서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형부가 뭐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와 외제차를 보러 간다고? 그것도 웃으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보험. 언니가 죽기 2달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보험.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제 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친동생인데 안 되나요? 그러시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 본사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9월 15일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사망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배우자 박성호 씨 50%, 자녀 두 분이 각각 25%씩입니다. 형부가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보험금 청구 들어왔나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사망 다음 날인 11월 19일에 청구하셨습니다. 사망 다음 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장례도 시작하기 전에 아내 시신이 영안실에 있을 때 보험금부터 청구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사고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있어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조사요? 네. 사망 원인,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고액 보험금의 경우 더 철저히 조사하고요. 만약에 타살이면 어떻게 돼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타살이요?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타살이고 수익자가 범인이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험회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형부가 언니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2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하지만 정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두 달 전에 5억짜리 보험을 들게 하고 언니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고 바로 다음 날 보험금 청구하고 일주일 뒤엔 여자랑 외제차 매장에서 웃고 있고 저는 조카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모야. 네, 이모. 혹시 지금 시간 있어? 이모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괜찮아요.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엄마 생각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이상한 걸 물어볼 건데 놀라지 마. 무슨 얘기세요? 혹시 아빠가 여자 있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모, 왜 갑자기? 이모가 봤어. 아빠가 젊은 여자랑 외제차 매장에서 있는 거. 언제요? 지난 토요일. 엄마 장례 끝나고 일주일 뒤. 수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은요, 이모.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아빠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아빠가 샤워하는 중이었거든요. 무슨 문자? 여자가 보낸 건데.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문자 아직 있어? 아니요. 제가 본 다음 날 확인했는데 다 지워져 있었어요. 아빠가 삭제하신 것 같아요. 수진아, 아빠 행동이 요즘 어때? 이상해요, 솔직히. 수진이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세요. 처음엔 우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밝아지신 것 같아요. 밝아졌다고? 네. 저희한테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엄마 생각하면 슬프지만 우리가 힘내야 한다고 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빨라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아빠 행동을 좀 살펴봐 줄래? 핸드폰이나 외출 기록이나. 이모, 설마 아빠가 엄마를.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해. 너무 이상한 게 많아. 무슨 이상한 게요? 저는 보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개월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보험, 사망 다음 날 청구한 보험금.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아빠가 계획적으로. 아직 몰라.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틀 뒤 수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찾았어요. 뭘? 아빠가 숨겨둔 핸드폰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2개 쓰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볼 수 있어? 네, 아빠 출장 가셨어요.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지금 당장 갈게. 저는 택시를 타고 조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금은 안 돼 있었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오빠, 이제 곧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기다릴게요. 보험금 나오면 우리 유럽 여행 가요. 약속 지켜주세요. 오빤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사랑해요, 오빠. 곧 만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문자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됐어요. 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자는 11월 17일, 언니가 죽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내일이죠?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요. 저는 핸드폰의 모든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 저장된 이름은 최대리였어요.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새벽에도 주말에도. 그리고 언니가 죽은 뒤에는 더 자주 통화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수진아, 이 핸드폰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둬. 아빠가 절대 눈치채면 안 돼. 네, 이모.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알았지? 네. 수진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이요? 응. 이건 살인이야. 계획적인 살인.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려고요. 무슨 신고세요? 제 언니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인 것 같아요. 직접 오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찍어둔 사진들을 출력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언니의 불안감, 형부의 이상한 행동들,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들. 형사가 문자 사진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거 증거되죠?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재수사 들어가야겠습니다. 정말요? 네. 일단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현장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부검도 다시 할 수 있나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화장을 하셨잖아요. 부검은 어렵고 당시 부검 기록을 재검토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흘 뒤 형부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형부와 마주쳤습니다. 형부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요? 날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미경이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내가 미경이를... 형부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최 대리는요? 형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내 핸드폰을... 형부, 솔직하게 말하세요. 언니한테 뭘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경이가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실수요? 하필 보험 들고 2달 만에요? 형사가 나와서 우리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피의자, 들어오세요. 형부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부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신고인 들어오세요. 네.
조사실에 들어가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뭘 부인해요? 살인 혐의요.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계단에서 떨어진 건 순수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문자는요? 내연녀는요? 내연녀가 있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해요.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만났을 뿐이라고.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자 내용 봤잖아요. 완벽한 계획, 내일, 곧 자유로워진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저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도 확인하고요. CCTV요? 네. 피의자 집에 현관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각도에서 계단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고인의 머리 뒷부분 타박상 각도가 이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단에서 자연스럽게 굴러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치고는 각도가 맞지 않아요. 누군가 뒤에서 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CCTV는요? 그게 CCTV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피의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CCTV를 리셋했다고 해요. 녹화 용량이 꽉 찼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증거 인멸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럴 수가. 증거를 다 없앤 거잖아요. 진정하세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CCTV 저장 장치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해요. 정말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드디어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형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CCTV 영상 복구했어요. 그리고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증거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사가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11월 18일 오후 6시 47분. 화면에는 계단 아래쪽 일부가 찍혀 있었어요. 언니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형부였어요. 두 사람이 계단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형부의 손이 언니 등을 향해 뻗어졌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세게.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언니 몸이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는 잠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언니가 쓰러진 곳으로 가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맥을 짚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형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게 뭐죠? 제 언니가 남편한테 밀려서 죽는 장면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형사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잡히는 거예요? 네.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경찰이 와서 아빠를 데려갔어요. 알아. 괜찮아, 수진아. 이모, 정말 아빠가 엄마를? 그래. 영상이 있어. 명확해.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아, 이모가 내일 갈게. 오늘은 민지랑 같이 있어. 네. 다음 날 형부는 구속됐습니다. 살인 혐의로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2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생전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언니. 그 웃음을 배신한 남자. 일주일 뒤 검찰이 형부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도 함께였어요.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눈이 마주쳤어요.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성호, 일어서시오. 형부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형부가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니 동기와 경위를 밝히시오.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 돈이 필요했습니까? 빚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2억이 넘는 빚이. 그래서 아내를 죽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5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돈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7월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내연녀 최은지와 교제를 시작했고 8월에는 피해자 명의로 5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살해했습니다. CCTV 영상이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법정 스크린에 그 장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형부가 언니를 미는 장면, 언니가 굴러떨어지는 장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모. 나가 있을래? 아니요. 끝까지 볼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내연녀와 외제차를 보러 다니고 피해자 명의 적금을 인출해 명품을 사주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 증인으로 내연녀 최은지가 나왔습니다. 29살 형부 회사 후배였대요. 증인, 피고인과 언제부터 교제했습니까? 작년 7월쯤이요.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제했습니까? 네. 피고인이 아내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최은지가 울먹였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8월쯤.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 없애고 보험금 타면 우리 같이 살자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험을 정말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어요. 무서웠고, 그리고 최은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돈이 탐났어요.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언니를 죽인 건 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도 공범이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형부의 악행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형부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3일 만에 피해자 명의 적금 3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제차 계약금 1천만 원을 냈습니다. 또한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총액 1,700만 원입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연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가 화면에 문자를 띄웠어요. 다 끝났어. 완벽했어. 아무도 의심 안 해. 조금만 기다려. 보험금 나오면 우리 새 출발하자. 문자 발신 시간은 11월 20일 밤 11시 34분. 언니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문자를 보낸 것이 맞습니까? 네. 아내가 죽은 지 이틀 만에 내연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증인으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제 조카, 언니의 큰딸. 수진이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날 밤에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누구와요? 최은지 씨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시작이야. 보험금 나오면 우리 유럽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 밤에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형부가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데, 25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엄마가 돌아와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시켰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빠는 괴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모,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아빠일 수 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알아. 이모도 알아. 그런데 아빠는 엄마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민지도 와서 같이 울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 잘 살 거야. 엄마 몫까지. 재판은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형부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빚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입니다. 보험 가입부터 범행 실행, 증거 인멸까지 모두 계획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5년간 피고인과 함께하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였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형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 판사가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내가 보험 가입할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범행 당일 아침 아내와 식사를 했다고 했죠? 네. 저녁에 좋아하는 음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당신은 그날 저녁 죽였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형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형부가 말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눈이 멀었어. 25년 동안 나를 믿어준 당신을 죽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부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그리고 수진아, 민지야. 형부가 방청석을 봤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런 아빠여서.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도 외면했어요. 제발, 제발 엄마 생각하면서 잘 살아라. 입 다물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얘기를 해요. 엄마를 죽인 사람이.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어요. 피고인 앉으시오. 형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뒤로 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조카들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모, 아빠한테 무슨 형이 나올까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니 최소한 20년 이상은 받을 거야. 20년. 적어. 너무 적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목숨값이 20년이라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긴 형도 언니를 돌려줄 순 없으니까요.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계속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저는 수진이, 민지와 함께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고인 박성호, 일어서시오. 형부가 일어났습니다. 2주 사이에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저 김미경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아내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8월에는 내연녀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5억 원 보험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살해했습니다.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각종 정황 증거가 이를 명백히 입증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피해자는 25년간 피고인과 함께하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였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며 내연녀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극히 비인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가 형부를 쳐다봤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형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30년은 너무 깁니다. 제발. 교도관들이 형부를 일으켰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형부가 울부짖었지만 판사는 이미 퇴정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관들이 형부를 끌어냈어요. 복도에서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한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언니한테.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형부가 딸들을 불렀어요. 아빠 한 번만 받아오. 제발. 하지만 수진이와 민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아니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엄마 죽인 날 죽었어요. 교도관들이 형부를 완전히 끌고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유족분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은 짧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언니는 25년 동안 저 남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돈 때문에 언니를 죽였어요. 30년으로 언니 목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남자가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상의 모든 배우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해 보세요. 제 언니처럼 되지 마세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조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알고 있어요. 살인범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죠. 네, 대신 법정 상속인인 자녀분들께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게 돼요? 원래 수익자 비율이 배우자 50%, 자녀각 25%였는데 배우자 몫이 소멸돼서 자녀분들이 50%씩 받게 됩니다. 각자 2억 5천씩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민지에게 알려줬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야. 엄마.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생각하셨어. 저런 남자랑 살면서도. 응. 너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이모, 이 돈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너희들 학비 쓰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쓰고. 엄마가 그걸 원하실 거야. 네, 소중하게 쓸게요. 그날 저녁 저는 언니 납골당에 갔습니다. 언니 봤지? 그 사람 30년 받았어. 언니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적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보험금은 수진이랑 민지가 받게 됐어. 각자 2억 5천씩. 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언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보험 들 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그럼 언니가 안 죽었을지도 몰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 사람 3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수진이랑 민지는 내가 잘 돌볼게. 걱정 마. 언니, 이제 편히 쉬어. 그 사람 걱정도 하지 말고.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 진짜 언니를 사랑하는 사람. 바람이 또 불었어요. 고마워, 동생아.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수진이와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모, 너희들 왜 여기 와?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함께 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저도요, 엄마. 민지도 말했어요.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를 추억하며 울며 위로하며 그리고 다짐했어요. 잘 살겠다고. 언니가 남긴 딸들을 잘 키우겠다고. 언니의 원통함을 잊지 않겠다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민지는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니가 꿈꿨던 직업이었죠. 엄마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라도 이뤄드리고 싶어서요. 민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를 잊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아빠한테서 편지 왔어요. 그래, 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버릴게요. 그래, 그게 나아.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 수진아, 이모한테 보여줄 수 있어? 보실 거예요? 응.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수진이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저는 펼쳐서 읽었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아빠다.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매일 너희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엄마 생각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빠는 아직도 그날 밤 꿈을 꾼다.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후회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돈이 뭐라고, 빚이 뭐라고, 엄마를 죽이고 너희들한테서 엄마를 빼앗고,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아빠도 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다만 너희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목까지 잘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수진아, 민지야. 아빠가.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어때요, 이모?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저도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요. 잘 생각했어. 형부는 교도소에 있어요. 27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가끔 면회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수진이와 민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봤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6개월 전 아내 명의로 10억 원 보험에 가입했고,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고 가족도 배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임, 부녀회, 경로당. 제 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행동이 이상하면 눈을 크게 뜨세요. 돈 앞에서는 사랑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조심해야죠. 우리도 그런 일 당하지 않게. 그중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최근에 보험 들자고 했거든요. 갑자기. 근데 오늘 얘기 듣고 보니 이상해요. 확인해 보세요. 남편 행동을.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내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좋겠다고. 언니처럼 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울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봤으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웃으면서, 이모, 저 엄마 닮은 사람과 결혼해요. 응? 남편이요, 착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엄마처럼.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처럼은 안 살 거예요. 저는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결혼식장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언니 자리였습니다. 그 위에 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민지도 곧 의사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애들 다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예식이 끝나고 저는 언니 납골당에 갔습니다. 언니, 수진이 결혼했어. 신랑이 착한 사람이더라. 수진이 잘 챙겨줄 것 같아. 민지는 내년에 의사국시 봐. 꼭 붙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아직 감옥에 있어. 22년 더 살아야 해. 애들은 면회 한 번도 안 갔어. 나도 안 갔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야. 언니, 보고 싶어. 저는 언니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 수진이 결혼식에서 언니가 얼마나 예뻤을 텐데. 민지가 의사 가운 입는 모습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못 봐.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인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계속 살 거야. 애들 잘 키우고 사람들한테 언니 이야기 들려주면서 언니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그게 내가 언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바람이 또 불었어요. 고마워, 동생아. 수고했어. 저는 언니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미경이. 언니 이름을 땄어요.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뤘어요.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형부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편지는 계속 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아요. 그냥 버립니다. 오늘도 저는 언니 묘에 갑니다. 언니, 오늘도 왔어. 수진이가 애 낳았어. 언니 이름 땄어. 미경이래. 민지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들 잘 살고 있어. 언니 목까지. 바람이 붑니다. 고마워. 언니, 보고 싶어. 저는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언니는 떠났지만 언니가 남긴 것들은 살아 있습니다. 2딸,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언니의 피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봐요. 배우자 살해, 보험금 노린 범죄.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니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겼구나. 가족을 믿다가 당한 사람이 또 있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여전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봅니다. 언니, 거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언니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